정재환 대표님 곧 들어오실 텐데 화장실 가셨습니다. 저기 들어오는 좀 봐주시면 바로 그냥 네. 이름 나왔어요. 네, 그러면 제가 그냥 바로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화면을 바꿔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를 드리고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주제로 김석영 교수님께서 네, 교수님께서 세 번째 주제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상석이 아니어도 상석인데. 여기가 상상입니다. 앉는 데가 상상. 제가 윤동국 대표님 연락을 받고 이 발표를 수락을 하면서 머릿속에 떠올랐던 첫 번째 생각은 이게 이제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어하고 중국어가 어휘를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매우 뚜렷한 차이가 있다. 그 차이를 현저한 차이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차이를 보여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라고 제가 과거에 그런 문제를 다뤘던 경험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발표 준비를 시작을 하니까 이게 제가 차이를 보여드리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금방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한테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해요. 일단 차이를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주셨던 그 거의 한 2,000여 개의 문서를 다시 전부 중국어 대여로 바꾸고 중국어 대여로 바꾼 결과가 한 3,000개 가까이 되는데 그 중국어에 대해서 그 차용의 유형이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또 분류를 하고 이런 작업을 했는데 그 긴 작업은 사실 그냥 다르다 한마디로 끝나는 작업이었고요. 제가 이제 고민이 됐던 것은 그 다르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국어를 다루는 이런 장에서 중국어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한국어를 다루는 그런 그 행사에서 중국어 얘기가 의미를 가지려면 제가 어떻게 그것을 해석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저에게 상당히 번혹스러운 문제였고 그거에 상당히 좀 많은 고민이 따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어 연구라는 게 제가 이제 저의 업으로 종사하고 있는 분야이긴 합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재미를 느끼다가도 굉장히 좀 뭐랄까 스스로 흥미가 많이 떨어지는 측면이 뚜렷하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언어 연구라는 게 본질적으로 결과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측을 한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많은 언어 연구들이 이유를 얘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논리적인 의미의 이유를 얘기하는 연구는 본질적으로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유 비슷하게 최대한 뭔가 설명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그 메커니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정보가 아닐까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좀 그 언어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후행적이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계속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제가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비전공자하고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연구한 결과를 비전공자에게 도움이 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말투집 같은 거밖에 안 되는 그런 번혹스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중국어 얘기도 기본적으로는 이게 결과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선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제목을 제가 중국어의 어휘차용 양상과 특징 이렇게 썼는데요. 어휘차용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사실은 글을 쓰고 나서 하루 지나서 의문을 해야 문장이 좀 나아지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어휘 차용이라고 하면 그 어휘 차용을 한 그 결과는 물리적으로 그러면 차용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자연스러울 텐데 뭐 대표님 앞서 발표에서도 이제 차용어 외래어 관계가 나왔습니다만 그 김민수 선생님은 이제 저는 김민수 선생님하고 반대로 씁니다. 그것도 이제 먼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건 저 개인적인 게 아니고 반대로 쓰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차용어를 더 큰 범주로 사용하는 분들이 있고, 외래어를 더 큰 범주로 사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이쪽을 선택한 이유가 있긴 한데 그 말씀을 드릴 시간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쓰더라도 차용어라고 하는 것은 언어학적으로 차용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들을 외야 되고, 제가 중국어를 다룰 때 뒤에 쭉 여러 범주가 나옵니다. 그게 다 차용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용어 이외의 것들까지 다 다루게 되는데 여기서 다루게 되는 이 어휘들의 공통점은 뭔가 하다못해 최소한 의미라고 개념이라고 외부에서 이렇게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그걸 전체를 다루는 글을 쓰면서 제목을 붙이려고 하니까 차용어라고 붙여도 일부가 좀 해당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아까 제가 논리적으로는 그 차용어가 어휘 차용의 결과다라고 말씀드린 건 어휘 차용이란 말도 사실 말 자체로만 보면 차용어를 가리킨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 글의 제목으로는 맞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그냥 약간 편의상 제가 그걸 지칭할 수 있는 다른 용어나 다른 표현을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는 우리가 뭔가 번역을 해서 수용을 했든 어떤 방식을 사용해서 차용을 했든 간에 그렇게 가져온 말들 전체를 지칭할 수 있는 의미로 어휘 차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어의 경우에 우리가 외부에서 어떤 말들을 가져올 때 어떤 방식들을 사용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선 좀 먼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두 번째 장에서는 그거를 쭉 나열을 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도 많이 쓰고 있는 음역의 방식이죠. 그러니까 의문차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잠어라고 하는 것이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중국어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어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이게 사실은 중국어 입장에서 조금 유사 이외로 보기 드문 좀 특이한 일이어서 중국어 관점에서는 굉장히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 중국어만 이런 그 로마자 약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범언어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범언어적인 현상의 배경에는 저는 그 알파벳 26자가 모두에게 공유되었기 때문에 모든 언어에 이미 사실상 공유되었기 때문에 쉽게 좀 사용이 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어의 경우도 이걸 중국어 관점에서 이해를 하려면 중국어는 한자로 표기한다라는 생각을 일단 버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걸 중국어의 어휘라고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건데, 사실은 뭐 그냥 결과만 말씀드리면 이견이 없진 않으나 잠어에 대해서도 중국어의 어휘로 중국에서는 대부분 받아들이고 있고 관에서 발행을 하는 표준사전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 중국어 그 현대중국 현대한어사전이라는 사전에도 이미 90년대 거의 초반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전이 출판된 게 93년이면 사실상 작업이 90년대 초반 그때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미 잠어를 표준사전에 수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유형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로마자 잠어로 표기했다고 해서 전부 다 또 외래어냐 차용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중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한 경우도 있고요.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엄밀히 말하면 차용어의 하위 범주는 아니고 더군다나 이제 표기한 글자를 가지고 범주를 나눈 거기 때문에 이걸 어휘 범주라고 볼 수 있느냐의 논란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 중에는 상당수가 차영어이기 때문에 뭐 한국어의 경우도 비슷하죠. 그 CT 같은 경우는 저희도 CT라고 쓰고 컴퓨터 단층 촬영 이런 말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는 저는 별로 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대여어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대여어가 없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대체가 안 된다, CT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린 게 혼정어인데 앞서 최영남 교수님 저 토론하실 때 혼정어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하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약간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남 교수님 말씀하신 것은 이제 주로 그 외래어 형태소가 한 언어 안에 이미 정착이 된 상태에서 다른 이질적인 형태소하고 새롭게 조어가 돼서 그게 뭐 합성이든 파생이든 어쨌든 새롭게 조어가 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혼정어를 주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혼정어는 그게 아니고 어휘를 차용하는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그걸 번역해서 가져오는 과정 자체가 일부는 음차를 하고 일부는 그냥 의미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또 한 가지 유형이 전체를 음차한 다음에 그대로 음차해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게 처음부터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음차해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뭐 비어 같으면은 맥주인데 비어라고 이렇게 음차해가지고 쓰면 이게 이름절이 되고 잘 활용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아예 술이라는 그 말을 뒤에 붙여가지고 쓴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여기서 말씀드린 두 번째 유형들이고요. 이제 마이크 번역을 잘해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예, 네 번째 번역 차용어는 이건 겨냥이 아니라 거리 유지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번역 차용어는 이게 론 트랜스레이션을 한국에서 주로 번역 차용어라는 용어로 쓰고 있어서 이렇게 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형식 차용이라는 용어가 더 이걸 잘 설명해주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금방 아시겠지만 언어의 형태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언어의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그 축자적으로 직역을 하는 겁니다. 화이트 컬러를 100, 0 이렇게 이제 직역하는 방식이죠. 가장 재미있는 예가 91페이지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예입니다. 너무 이게 습관스러워서 되게 재미있는 일을 많이 하는데 핫도그를 열구 이렇게 직역을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들이 사실 굉장히 많고요. 제가 중국어 차용어 데이터베이스를 한 10여 년 전에 구축을 했던 게 한 17,000단어 정도가 되는데 그 안에서 사실 번역 차용어는 정확히 구분을 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계량을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게 그렇게 많다고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사실 1919개의 한국어 외래어 혹은 외국어에 대응하는 중국어 2,880단어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정확히 집계가 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유형으로 번역한 경우가 굉장히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뒤에 말씀드릴 중국어가 갖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일 텐데요. 어쨌든 이 방식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중국어는 개혁 개방 이후에 새롭게 형성된 형태소들이 꽤 있습니다. 그 전에 중국어에서는 형태소로 쓰지 않고 있었던 것들이 개혁 개방 이후에 새로운 형태소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들 중에 상당수가 이 번역 차용의 결과로 나온 것들입니다. 쭉 제가 92페이지 끝에서 두 번째 단락에 열거해 놓은 뭐 NT라든지 포스트라든지 뭐 이런 말들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이걸 전부 반 XX로 번역을 한다든지 후 XX로 번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번역어가 아닌 단어에서도 반 땡땡 후 땡땡 하는 말들이 중국어에서 생산성을 가진 형태소로 정착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외래 한자어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그냥
저희 오늘 주제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동아시아 한자어들이 과거에 많이 공유가 됐고 지금도 한자어인 경우에는 서로 쉽게 그대로 한자 어형을 가져와서 우리 발음으로 그냥 읽으면 그대로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중국어의 경우에도 일본어나 한국어나 베트남어로부터 그대로 수용한 일본어, 한국어, 베트남어 한자어들이 다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여섯 번째 이제 묘사어는 한국어에도 비슷한 유형들이 있죠. 뭐 양배추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될 텐데 서양 배추라는 식으로 번역을 한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 유형들이 저희도 한국어에도 있긴 하지만 중국어에는 한국어보다는 좀 더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의역어인데 이건 이제 좁은 의미의 의역어입니다. 말 그대로 순수하게 그 대상을 지칭할 수 있는 말을 만들어서 번역을 해서 그 명명을 한 방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유형들은 어쨌든 중국어에 들어온 어형들이기 때문에 중국어에 들어오지 않은 외국어하고 중국어 고유어하고 사이에 하나의 스펙트럼을 형성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그게 이제 95페이지에 정리해드린 그 도식에 나온 스펙트럼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농도를 이렇게 넣어놓은 것은 이 어떤 외래성의 정도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좀 더 커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오른쪽에 있는 두 유형 반음역어, 전음역어 같은 경우를 이제 또 구분을 하자면 명시적인 차용어,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유형들은 비명시적인 차용어 이렇게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앞부분에 3.1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건 이미 제가 발표했던 그 내용인데요. 중국어는 음역어보다 의역어를 선호한다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논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음역어로 받아들였다가 의역어로 바뀐 경우가 굉장히 많다. 예를 들면 텔레폰 같은 거를 더리폰 이렇게 받아들였다가 그거를 전화 이렇게 바꾸고 뭐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면서 그걸 쭉 열거하면서 음역어보다는 의역어를 선호하는 것이 중국어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논리만 가지고는 충분히 중국어가 의역어를 선호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량을 해보자 실제로 음역어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현대 중국어에서 사용되는 음역어를 다 찾아봤는데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고유명사, 인명지명 같은 것들을 제외하면 230여 개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절대 수량 자체가 극히 적고요.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의미 범주를 좀 살펴봤더니 그게 98페이지, 99페이지에 쭉 나오는 내용들인데 쭉 보면 아시겠지만 뭐 어떤 말들, 화학 관련 어휘라고 제가 분류를 해놨지만 뭐 예를 들어서 니코틴, 나일론 이런 거 같으면 일상어에서도 쓰일 법한 말들인데 그 외에 나머지 무슨 포르말린 예, 뭐 하여튼 이런 일상에서 자주 쓰일 것 같지 않은 단어들 그게 이제 1번부터 12번까지 열거된 어휘들의 대부분이 일상어로 잘 쓰이지 않을 것 같은 단어들이고 13번, 100페이지에 나와 있는 13번 범주에 해당되는 어휘들 정도가 그나마 일상어에서 좀 쓰일 것 같은 그런 말들인데 그러면 일상어 기준으로 하면 음역어가 극히 적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고 음역어가 극히 적다는 사실이 분명히 중국어는 뭐 유별난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차용어들을 받아들였을 텐데 그게 다 어디 갔을까? 그것은 대부분이 의역의 방식으로 중국어에 어떻게 보면 좀 녹아들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것이 이제 3.1의 내용이고요. 3.2는 똑같은 것을 이번에 이제 대표님께서 주신 그 1899개 플러스 뭐 48개 해가지고 1947개
그 중에 일부 중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복을 제거하고 나니까 1919개가 되는데 1919개의 한국어 외래어 혹은 뭐 외국말 여기 해당되는 단어들의 중국어 대역어를 조사를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대조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어는 대부분 음역의 방식으로 받아들인 외래어들인데 이걸 중국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보자 뭐 이런 것이죠. 그게 이제 대역어가 뭐 1대1이 아니다 보니까 중국어가 이제 한 2,880개 정도 됐는데 2,880개 중에 음역어는 410개였습니다. 그러니까 14.24% 정도가 됐고요. 그 음역어의 예는 102페이지에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들 410개를 제외한 나머지들을 좀 살펴보면 103페이지에 그 부분은 제가 어떤 게 번역 차용어고 어떤 게 묘사어고 어떤 게 좁은 의미의 의역어고 뭐 이런 것들을 그 나머지 전체에 대해서 계량을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좀 전형적인 예만을 뽑아서 104페이지에 쭉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뭐 하드디스크니 마이크로 러닝이니 뭐 이렇게 쓰고 있는 단어들을 중국에서는 다 그 경판 이 과정 뭐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린 것이고요.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의 고민은 이제 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냐라는 것이죠. 저희가 사실 새로운 대체어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으로도 중국어 단어들을 참고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개별적인 참고가 큰 의미가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걸 따라할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중국어는 그러면 왜 그런 거냐라는 거를 조금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낸 설명은 이게 이제 충분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찾아낸 해석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중국어 조어소가 가지고 있는 지속성이라고 하는 측면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지속적인 거고 어떤 의미에서는 지속적이지 않은 건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표기소의 지속성이라고 말씀드려야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어는 한자로 표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한자 표기는 3,000년이 넘게 지속되었다는 겁니다. 글자 모양은 바뀌었지만 같은 글자가 계속해서 그대로 쭉 사용됐는데 그리고 기본적인 의미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중국어가 갖고 있는 특징인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결과론이죠. 그런데 그게 그동안 그렇게 해왔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거기에다가 이 글자가 혹은 이 조어소가 혹은 이 표기소가 원래 갖고 있지 않던 의미를 계속 거기다가 얹어주면서 번역을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 번역 차용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중국어에 새롭게 등장했다는 그 준접사라고 하는데 뭐 반 땡땡이라든지 후 땡땡이라든지 뭐 이런 유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원래 중국어가 그렇게 쓰고 있지 않았던 것들인데 번역 차용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중국어 단어를 만들 때에도 그렇게 쓰게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게 중국어의 특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것은 여기 제가 이제 달리기 주자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달리기 주자라고 이렇게 배우죠. 그렇지만 현대 표준 중국어에서는 이게 달리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걷다입니다. 나중에 생긴 의미인데 지금 현재의 국경어는 걷다라는 의미로만 쓰는 겁니다. 이거를. 근데 이제 지방에 가면 방언들은 여전히 달리다라는 의미로 씁니다. 그 다음에 같은 국경어라 하더라도 단독으로 단어를 쓸 때는 걷다이지만 이 주자가 다른 단어의 형태소, 그러니까 다른 형태소하고 결합해서 새로운 단어로 쓰일 때에는, 그러니까 이음절어로 쓰일 때에는 어떤 단어에서는 달리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어떤 단어에서는 걷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어의 역사 자체가 이미 이렇게 하나의 표기소 안에다가 여러 가지 형태소들을 누적해온 그런 역사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런 방식으로 외래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도 쓰기가 쉬웠던 거고 또 이게 약간 돌고 도는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쓰다 보니까 다시 그 단어에 지금까지 없던 의미가 새롭게 부여됐고 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문화적 특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야말로 진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하나만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냥 한국어 사용자하고 중국어 사용자들이 좀 달라요, 뭐 이런 얘기인데 그 왜 다른가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아서 그냥 이게 순환 논증이라는 비판을 감수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겠다라고 썼는데 어쨌든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저희가 아이폰 쓰고 있는 아이폰 만드는 애플사를 중국에서는 그냥 사과라고 합니다. 중국말로는 빈과인데 빈과인데 그게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그냥 사과라는 중국어 그냥 단어거든요. 그러면 애플사를 우리는 애플사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사과사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너럴 일렉트로닉스 뭐 이런 거는 통용 전기 그렇게 되는 거고 제너럴 모터스는 통용 자동차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고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사용자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걸 누가 번역해서 준 게 아니고 사실은 뭐 중국어 사용자들 중에 누군가가 한 거고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쓰인 거긴 하지만 어쨌든 사용자들이 수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차이가 우리가 똑같이 그럴 수 있겠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언어 사용자들의 수용성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을 일단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조금 바꿔서 표현을 하면 이게 이제 언어학적으로는 문자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본질은 아니다 이렇게 물론 뭐 기호학적인 측면에서는 반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언어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문자가 없어도 한국어는 그대로 한국어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전 세계 7,000개 정도의 언어가 있다고 하는데 문자를 가진 언어는 한 200여 개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자가 언어의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거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어서 부차적인 건 분명한데 근데 문자가 어쨌든 생기고 나면 문자가 언어 사용에 영향을 주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게 중국어의 경우에는 좀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예 중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글자 중심으로 사고를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문화적인 차이라는 것도 이제 그런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래서 노래방에 가면 노래 제목의 리스트가 순서가 뭐 무슨 발음 순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다 순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글자 순입니다. 제목이 한 글자인 것부터 그 다음 두 글자인 거, 그 다음 세 글자인 거, 그 다음 네 글자인 거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이음절어가 70%가 넘는다라고 제가 앞쪽에 말씀드렸는데 이음절어가 70%가 넘지만 중국 사람들은 이음절어를 사용할 때에도 다 이게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인지를 합니다. 통으로 한 단어라고 인지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중국 사람들한테 한국어의 특징을 설명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최근에 새로운 표지판 생긴 게 하나 있죠.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거를 그대로 중국어로 번역하면요 전혀 전달이 안 됩니다. 장치가 어떻게 이동을 하냐? 장비는 이동할 수 있지만 장치는 이동할 수 없죠. 근데 이동장치 이게 한국어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럽죠. 장치가 무슨 주차를 하냐는 겁니다. 더 이상한 건 뒷부분이죠. 차여야 주차를 하는 거지. 그 마치 장치 주차라는 말은 엘리베이터 승차 같은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런가 보다 싶은 생각이 들긴 하지만 우리는 매우 자연스러운 조합인 겁니다. 이제 그게 같은 한자라도 한국어에서는 굉장히 불투명한 건데 중국어에서는 그게 굉장히 투명하기 때문에 글자 단위로 인지가 되기 때문에 장치 주차라는 조합도 가능하지가 않고요. 이동 장치라는 조합도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중국어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특징들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그게 어떤 언어 문화적인 특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4.2에서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이번에 분석한 2,880개 중에서 그 번역 차용의 방식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예들을 쭉 나열을 하면서 이게 같은 조어소가 똑같은 중국어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일관성 있게 번역된 예들을 쭉 찾아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블루는 무조건 남색으로 옮기는 겁니다. 중국어에서 그린은 무조건 녹색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 다른 의미인데도 이제 그 토론자이신 이현주 교수님께서 아마 지적을 하셨습니다. 언급을 하시겠습니다라면 서로 다른 의미로 쓰인 블랙인데도 중국어에서는 다 기계적으로 흑으로 가져오는 그런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결과가 그 중국어의 흑이라는 말에 원래 없던 새로운 의미들을 계속 거기다가 부여하는 방식으로 그 의미가 누적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이번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중국어의 하나의 특징, 중국어의 본래의 특징이기도 하고 중국어가 차용어를 받아들이는 방식에서도 그대로 그렇게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교원대학교 중국어교육과 김석영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중국어의 어휘 차용 양상과 특징이란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셨고요. 네, 아주 흥미로운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외국에서 들어온 말을 이와 같은 방식도 하고 있는데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 또 대개는 뭐 중국은 잘한다고 하더라, 엄격하다고 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실제 내용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토론해 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인천대학교 글로벌문학과 이현주 교수님, 그리고 한겨레신문 임지선 기자님, 이렇게 두 분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드립니다. 자, 토론 먼저 이현주 교수님 해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인천대 불문과의 이현주라고 합니다. 저는 불문과고 중국어는 물론이려니와 제가 한글 한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한 사람이라서 이 논문을 읽는데 한자를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다 읽어보는 게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불어학을 하면서도 이 토론의 자리에 오게 된 것은 그냥 전적으로 이 단체와 대표님에 대한 팬심. 근데 이 팬심을 그대로 써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하여 오게 됐는데, 사실 이 논문을 쓰시면서 얼마나 이렇게 김 교수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전에 수차례 들었는데, 그런 바람에 저 또한 이 토론문이 좀 늦어졌고, 그래서 이 토론문을 전달 드리고 나서 저도 확인해 보니 문장의 비문과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발표자 선생님께 굉장한 고통을 드렸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읽고 나서 제목을 생각할 때에는 기의의 기표를 입히기 대 기표로 기의를 새롭게 하기라는 그 제목을 붙였을 때는 굉장히 거창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안에서 좀 전혀 손을 대지 못해서 이 변명을 조금 하고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어 외래어에 관련된 또는 말 다듬기를 하기 위한 그 모든 작업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늘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굉장히 이제 형태와 형식적인 차원에 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우리 말에 들어왔을 때, 외국어가 우리 말에 이제 유입이 됐을 때, 그때 그것에 대해서 의미에 대한 어떤 숙고 이전에 그것의 그 표현, 그러니까 형태적인 차원의 겉옷을 그냥 외국 양복에서 어떤 한복으로 바꿔 입히는 그런 작업이 한동안 계속되어 왔다는, 그래서 이 내용을 충분히 개념을 이해하고 이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작업은 굉장히 최근에서야 이루어졌고, 그것이 이제 이광범 대표님이나 쉬운
그래서 기의에 기표 입히기는 사실 굉장히 일차원적인 우리말 다듬기의 그런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었고요. 기표로 기의를 새롭게 하기는 이제 그런 개념이 우리말에 들어올 때 외국어가 들어올 때에는 사실 이 중국어 예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새롭게 느꼈는데 이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표를 재구성해야 되고 그 기표의 재구성을 통해서 그 개념이 어떻게 또 새롭게 인식이 되느냐 하는 그 상호작용을 조금 봐야 되겠다. 형식과 내용, 어휘 안에서의 그런 상호작용이 분명히 있고 그것을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어휘 작업이 이루어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 토론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첫 번째 단락은 사실 그 내용을 요약한 건데요. 그러니까 1919개의 우리말 유입어휘, 이 이상한 단어는 제가 그 앞에 다른 발표문들을 미리 보내주셔가지고 조금 봤는데 외래어 외국어 가지고 토론자 선생님과 이거 대표님께서 막 싸우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 단어를 안 쓰려고 이상한 단어를 쓰다 보니 유입어휘라고 썼습니다. 아무튼 유입어휘 목록에 대응되는 중국어 2,880개를 대상으로 차용의 유형을 사실 7개로 나누셨어요. 그래서 음역어, 잠어어, 혼종어, 그리고 번역, 차용어, 외래 한자어, 묘사어, 의역어로 나누고 중국어의 특히 그 넓은 의미의 의역어 방식이 선호되는 이유를 탐색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 말뭉치, 즉 2,880개 중에서 음역어류라고 한 것은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명시적인 차용어입니다. 즉 음역어, 잠어어, 혼종어에 해당하는 게 410개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중국어는 확실하게 번역, 차용, 의역 중심의 고유어화 경향이 강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우스갯소리로 그냥 컴퓨터를 전자두뇌로 하고 핫도그를 그들은 진짜 뜨거운 게라고 한다, 열구라고 한다라는 거를 그냥 우스갯소리로 알다가 실제로 그렇게 말한다는 거를 사실 속에서 발견하고 무척 놀랬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영화에서 캡틴 아메리카를 그 미국 장군이라고 부른다고 조사람들은 그런 고유명사까지도 미국 장군이라 부른다는 소리를 듣고 기함을 했었는데 그것도 지금 이 사례를 보면 충분히 그러겠구나. 얼굴책, 사과 이런 걸 보니까 그랬는데 그게 이제 그리고 블루투스를 보고서는 사실 저는 블루와 투스가 합성을 하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는데 중국인들이 남색의 치아라고 이렇게 쓴다는 걸 보고서야 그 블루투스의 로고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걸 가로로 하면 이 파란색 치아처럼 생겨서 그런 건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사실 의미 투명도가 있다는 점에서 이런 직역의 효용성을 또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본인의 이제 발표가 한국어에는 어떤 또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조어소의 지속성과 의미 유연성, 한자어에 대해서 그리고 사용자의 문화적 태도, 즉 자국어화하는 그러한 태도, 그리고 딱딱하게 얹어간다는 표현은 이제 교수님께서 하신 거고요. 그래서 딱딱한 번역, 즉 직역의 직역을 굉장히 선호하고 그런 거에 대한 걸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는 조어소의 지속성과 의미 유연성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프랑스어도 다의성은 어마어마하게 높은 언어인데 함불자전이라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이계어 사전이 있습니다. 근데 함불자전이 1880년인가에 나왔어요. 19세기 말엽에 나온 사전인데 거기를 보면은 불어는 제가 거의 다 알아듣는
하는 어휘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대 불어랑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온 한국어는 제 모국어임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 어휘가 반이 넘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 한국어는 그만큼 변화를 많이 겪었다는 거고, 그게 되게 어려운 말이 아니고 그냥 얼굴이 붉어졌다 이런 굉장히 일상적인 표현조차도 굉장히 다르게 쓴다는, 그러니까 불어 또한 굉장히 오래된 그런 기표의 지속성을 통해서 한자처럼 그런 기표의 안정성이 있으면 의미를 거기다가 붙여서 다의성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수월한 언어가 되는구나라는 그냥 제 나름의 되게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자어와 이제 약간 서구어가 다 마찬가지일 텐데 그런 표현 자체를 별로 바꾸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것, 그래서 의미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발표를 들으면 발표문을 보면서 조금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차용의 분류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유입된 그 외국어를 어떠한 방식으로 자국어화해야 되는가라는 건데요. 아까 대체어의 유무로 외국어 외래어를 구분하자라고 첫 번째 발표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 발표는 사실 대체어를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 방법론에 대한 것이라면, 그러면 이 방법론을 중국어 예를 통해서 7가지를 제시하셨는데, 사실 너무 많은 이론이 있어서 이 차용에 대한 것은 누가 제일 맞다라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 발표하실 때 굉장히 많은 개념이 있었는데 듣는 이들을 위해서 되게 어려운 용어들을 엄청 많이 생략해 주셨어요, 김석영 교수님께서.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의역어, 음역어, 명시적 차용어, 비명시적 차용, 그다음에 신조어, 차용어도 이렇게 대비를 하셨고, 그다음에 또 명시적 차용어, 외래어와 고유어도 이렇게 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차용과 그렇지 않은 고유어에 대해서 조금 보자면 이 서구 쪽에서도 차용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그 이론이 있어서 그 부분이 거기 두 번째 문단에 있습니다. 차용에 대해서는 음을 차용한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음역어, 그 다음에 잠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철자를 또 차용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일본어 한자어에서 가져오거나 그런 한국어 한자어에서 가져왔다 할 수 있는 그 외래 차용어라고 부르신 것을 그냥 철자 차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혼종어라고 한 것도 사실 반음역어이기 때문에 그것도 음을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서구에서는 직역도, 즉 번역 차용어라고 한 것도 차용어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미를 그냥 전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의미를 그대로 차용했다 해서 의미 차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시하신 거의 7개 종류 중에 거의 한 5개가 다 차용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번역, 의미를 아주 적극적으로 다루는 것은 의역어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묘사어는 이제 거기에다가 부가하는 설명어를 하나씩 붙인 거가 되고요. 그래서 차용과 번역이라는 굉장히 두 개가 이제 대비가 된다라고 해야 되고, 우리는 차용의 방법론보다는 이제는 의미를 다루는,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소화할 것인가, 우리말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해야지 자국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의미 번역의 의역에 훨씬 더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이제 한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또 다른 개념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첫 번째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는 혼종어도 우리나라에서도 꽤 흔히 그냥 구어에서는 발견이 된다 해서 먹으면 되는데 굳이 머그컵에서 그 상위어를 해서 그게 컵의 종류라는 걸 보여준다든지, 바게트 하면 되는데 바게트 빵이라고 해서 뭐 한다든지, 인터넷도 인터넷 망이라고 하든지 하는 것을
이제 또 그래서 비교 연구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린을 녹색으로 해서 직역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그리고 여기 주어진 그런 예들에서도 똑같이 다 그린 오션, 그린 프리미엄, 그린피스 이게 다 환경이라는 개념과 일관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관된 사용이 그린이 녹색이 환경의 의미를 띠게 된다는 그 결론을 도출하는 데는 괜찮은데 블랙을 흑으로 했을 때 여기서 블랙 라벨과 블랙 리스트와 블랙홀과 블랙 스완의 블랙은 의미가 다 제각각으로 해석되는 것들이고 굉장히 은유적인 것일 수도 있고 블랙 자체의 의미가 다의적이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을 흑으로 했을 때 중국어에서는 흑 자체가 그렇게 다의적인 것인지 아니면 영어처럼 똑같이 흑이 그렇게 다 새로운 영어의 의미를 획득하게 된 것인지 그게 이제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네, 그리고 지위의 문제는 아까 사실 발표 중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제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중국 사람들이 얼굴책이라고 부르고 사과라고 부르고 미국 장군이라고 부르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게 국어원 같은 기관이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을 여쭤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것을 덧붙였습니다. 사실 중국어에서 의역어가 그렇게 많은 이유가 의역어가 의미 투명성을 더 갖기 때문인지 아니면 중국어 고유성이라는 어떤 그 자국의 그런 정체성, 중국이라는 정체성을 더 고취시키기 때문인지 그래서 국가기관이 거기 약간 더 개입을 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주저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현주 교수님께서 토론 의견을 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두 번째 토론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그 질문을 간단히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답변 좀 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토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현주 교수님 재밌게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저한테도 의미 있는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 번째 문제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발표에서 아껴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간략히 말씀드리고 세 번째 문제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문 차용과 의미 차용으로 크게 두 부류를 나눌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했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그것을 저는 이제 조금 다른 방식으로 그 두 부류를 언급한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문자를 매개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거죠. 이제 그거는 제가 이제 동아시아 언어를 다루는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어쨌든 문자를 매개로 해서 들어왔느냐 아니면 그냥 구어 접촉으로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크게 돌로 나뉘고 중국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방언간에 차용들이 일어나는데 방언간에도 한자를 가져와서 이쪽 발음으로 읽는 차용이 있고 그냥 소리를 가져와서 그대로 그 소리대로 쓰는 그런 차용이 또 방언간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두 가지 차용의 방식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발표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번역 차용이라는 유형은 번역 차용이라는 용어가 조금 더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어서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형식 차용이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의미 차용도 그 의미를 1대1로 전사했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그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의미 차용이라는 말만 놓고 보면 의미로도 의미 차용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 1대1로 전사했다라는 전제를 빼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거는 이제 그냥 명명의 문제니까 그 범주를 의미 차용으로 할 거냐 아니면 형식 차용으로 할 거냐 이런 문제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혼종어에 대해서는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한국어의 혼종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블랙
일률적으로 이제 흑으로 번역하는 근데 이제 여기서 블랙스완의 블랙과 블랙라벨, 블랙리스트의 블랙이 다 다른데 그러면 중국어 흑에 이게 번역 차용 하나가 들어오면 그 의미가 하나씩 다 쌓이는 거냐 이런 취지의 질문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게 의미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거죠. 블랙 라벨을 흑표라고 번역을 했을 때 흑표라는 말에서 블랙은 무슨 의미다 이렇게까지는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인 중국어 사용자가 그냥 고급이야 뭐 이렇게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흑이라는 게 그런 의미야. 이거는 중국어 번역어 안에서는 요거 하나이기 때문에 그 정도 단계에서 중국어 사용자들이 흑이라는 말에 고급이라는 의미가 있어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의미가 정착되지는 못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게 이제 반복이 되면 그게 반복이 돼서 중국어에 정착이 됐다라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뭐냐면 그걸 이용해서 중국어 스스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느냐는 거죠. 그 전까지는 뭐 사실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 정착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저희가 가시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사용해서 중국어 스스로가 그 형태소를 사용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 그 의미도 그 형태소를 사용해서 그거는 이제 중국어의 그 의미가 그대로 이제 쌓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쌓이는 과정은 어디서 기인하느냐 그러면 이런 식의 번역 방식에서 기인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사실 조금 더 나가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를 저희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위의 문제 부분에서 말씀해 주신 거는 사실 이게 중국을 우리가 조금 잘 들여다봐야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체어나 대안용법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그걸 관리하거나 이런 기구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른바 국가 언어 문자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고요. 저희 국어기본법이 있듯이 국어기본법보다 조금 몇 년 빠릅니다. 하여튼 뭐 그런 법이 있고 거기도 똑같이 중국어는 한자로 표기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 언어 문자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한자를 없애려고 했던 언어 문자 개혁위원회가 이제 역할을 바꿔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기구입니다. 근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무슨 어떤 강령이나 정책 수준에서 얘기를 하지 구체적인 어떤 언어 사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걸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중국은 그냥 국가가 그런 거를 다루지 않아 그냥 자율적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가 말 좀 길어지는 뭐냐면 이런 지금 말씀드린 국가 기구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언어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러면 그냥 정말 자율적으로 언어 사용자들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는 거냐? 그렇지 않은 것이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비슷한 다른 기구 중에 언어를 직접 다루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다루는 기구가 신문 출판 총서 한자 그대로 이렇게 되면 신문이라는 말은 뉴스라는 말입니다. 신문지 신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뉴스 출판 총국 정도의 개념이 총서에서는 그 경찰서에서 그러니까 신문 출판 총서는 뉴스하고 출판에 관한 거를 그러니까 그 영역을 관할하는 국가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침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줘가지고 그게 너무나 명시적으로 드러났던 사례가 뭐냐면 방송에서 로만자 약어를 쓰지 마라 이런 지침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 반말에 부딪혀가지고 결국 무산됐는데요. 그 스포츠 중계 아나운서가 NBA 막 이렇게 하다가 그걸 갑자기 쓰지 마라 그러니까 미국 직업 농구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줄여서 미직남 이런 식으로 메이즐란 이렇게 하니까 시청자들이 금방 이게 이상하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왜 어제까지 NBA 하다가 갑자기 메이즐란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이제 문의를 했더니 이게 지침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방송사에서 답을 하니까 이제 그 언어 사용자들이 반발을 하셔서 그런 식으로 바꿔봐라 그러면 이게 말이 길어져가지고
제대로 대화하고 살겠나, 뭐 MP3 이거 어떻게 바꿀 거냐, 뭐 CT는 어떻게 바꿀 거고, 뭐 SUV는 어떻게 바꿀 거고, 뭐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바꿔서 조롱을 막 한 거죠. 바꾸면 다 말이 이렇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 이렇게 말하고 한번 해봐라. 뭐 그러다가 이제 무산이 된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관여를 하는 기구가 있고요. 그 비슷한 기구가 국가 광파 전형 전시총국. 여기는 이제 광파는 라디오 방송이고요. 전형은 영화, 전시는 텔레비전. 그러니까 방송, 영화, 텔레비전 총국.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영역을 관할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언어 사용에 대해서 지침을 주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회의 특성상 국가기구가 구체적인 걸 얘기할 필요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냥 헛기침 한번 하면 방송사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딱 이해를 하고 그 지침에 맞게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쉽게 그런 방향으로 어떤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영향이 있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구체적인 거를 이거는 이제 관방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민간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묘한 건데 우리가 잘 아는 중국 국가통신사입니다. 신화사. 신화사 영명실이라고 하는 그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사무실이라기보다는 이름이 사무실이고 팀 정도 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죠. 영명이라고 하는 건 번역어를 말하는 겁니다. 번역의 영이고 이름명. 여기 신화사 영명실에서는 그 가장 표준적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가장 모범적인 번역어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통신사니까 가장 먼저 그 말들을 다루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신화사가 어떻게 만드냐. 그러니까 나머지 언론사 입장에서 보면 신화사가 이거를 했어 안 했어? 이 말을 신화사가 이렇게 썼어? 그러면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화사 영명실에서 번역어를 만들면 뭐 이거를 써라 말아라고 한 적은 없지만 쉽게 확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의를 하면 또 답을 해줍니다. 이 번역어가 없다 지금 아직까지. 그러면 이게 해외에서 문의를 해도 답을 해줍니다. 중국어는 이 말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최근에 사례가 있었는데 하여튼 뭐 한국에서 있었던 이 일을 중국에서 어떻게 중국어로 표현하실 거냐 그게 아직까지 보도가 나온 적이 없어서 해외에서 문의를 해도 그 일이라면 우리 같은 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또 신화사는 그렇게 쓰게 되는 거고 그럼 나머지 언론사도 쓰게 되는 거고 이런 그쪽에 어떤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전혀 어떤 당에서 계획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일단은 뭐 관이 뭐 엄격하게 통제를 한다든가 뭐 그런 거는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되게 뭐 중국은 뭐 이렇다더라도 일사불란한데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거고 구체적이지 않아도 되는 어떤 국가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당은 그냥 끼치만 하면 됩니다. 우선 한국 드라마를 뭐 어떻게 해라 마라 이렇게 지침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공산당은 그런 거죠. 우리는 그런 적 없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헛기침밖에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헛기침의 의미를 다 이해를 하니까 방송국들은 이제 더 이상 한국 드라마를 방송하지 않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나게 개입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헛기침의 압력이랄까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한 분 토론자가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이현주 기자님은 한겨레 신문 기자 임지성 기자님, 한겨레 신문 기자님이세요. 평소에도 여기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하시는 거고 지금 국립국어 생활모임에서 또 일원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토론자를 모신 것 같은데 퇴근 시간은 좀 넘었습니다. 지금 한 3분 정도 넘어가고 있는데 오늘 휴가라. 잘하셨습니다. 자, 토론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또 짧게 또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두 교수님 사이에 있는 데다가 또 제가 청심환을 먹지 않았고 또 6시가 넘은 관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제가 현장에서 그냥 보고 괴로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인공지능 쪽 관련된 취재를 최근에 좀 계속 했었어서 관련돼서 되게 잘 나가는 분들만 쭉 인터뷰를 했었어요. 절반 이상이 이제 완전히 정말 잘 나가는 미국 대학에서 유학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았고 그분들 중에 또 많은 분들이 이번에 관직에 진출을 하셨습니다. 오늘 중소벤처부랑 과기정통부가 저 줄임말을 쓰게 되는데 어쩔 수 없고요. 이거는 그 한 행사의 이름이 그 AXMOU, 정부 부처 간의 AXMOU 그 아예 알파벳으로 써가지고 AXMOU로 했고, 지난 저희 새마을 모임에서 AX를 인공지능 전환으로 이제 순화하기로 회의를 한지라 여러 가지로 현실적으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제가 인터뷰했던 분들은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미국 유학파였고 그분들이 모두 지금 기업이나 여러 학계에서 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인데, 이번에 관직으로 청와대나 이렇게 대거 가신 분들은 또 공교롭게도 군대파 출신들이 많으셨어요. 그런데도 그분들이 전체 업계 분위기는 압도적으로 이제 미국 유학파 중심의 영어로 사고하고 영어로 소통하고 영어로 연구하고 쌓아나가고 있는 그런 현실에 굉장히 절감하고 계시고, 그분들 역시 그런 인재들을 발탁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분들이 이제 내놓게 되는 단어들과 연구, 그리고 계속 영어로 논문을 읽고 영어로 논문을 쓰다 보니까 그 영어 단어들에 대한 사고는 굉장히 확장되고 축적되는데, 한국 단어에서의 해당 분야에서의 의미의 확장이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그게 그래서 제가 이제 김 교수님의 발표문 중에서 의미의 누적이라는 단어가 저는 좀 소름 끼치게 제가 요즘 무섭게 고민하는 분야인데, 야, 그거 그냥 인공지능 어떤 전문 분야잖아. 이게 아마 한 20년 전, 지금 30년쯤에 디지털 그거 그냥 전문 분야잖아. 컴퓨터 뭐야. 그 어려운 분야잖아.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여 라고 했던 분야. 미디어로 볼까요? 한겨레 지금 우리말 쓰기, 한글 쓰기 굉장히 앞장서고 있고, 저희는 알도 아르로 쓰고 있느라고 굉장히 그 제목에도 굉장히 긴 이게 들어가고 어쩔 수 없이 뭐 쓰는 게 있지만, 그런데 저희가 회사 이름 지금 한겨레 미디어 분야에서 이렇게 미디어로 이제 저희가 어쩔 수 없다라고 인정한 뒤에 OTT 같은 제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OTT가 오버 더 탑의 약자라는 것을 모르는 미래 세대들이 미디어에 대한 이제 리터러시라고 다들 얘기를 하죠. 매체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로 성장하고, 그런 아이들이 당연히 스트리밍 서비스는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해야 되고, OTT는 그냥 하나의 단어인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의미의 축적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한글을 경험하면서 이제 자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중국처럼 할 수는 없는데, 새마을 회의를 하면서도 계속 막 조바심이 드는 것이, 우리가 결국 사실 우리가 그린이라는 단어도 초록이라고는 못하고 이제 녹색 정도로 저희가 하는데, 그냥 한자어 중에 뜻이 통하는 말에 좀 있어 보이는 단어들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순화 작업이나 이제 우리말에 대한 우리의 자세들이 이제 미래 세대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 이 부분이 혹시 교수님이 이번 작업을 하시면서 아까 되게 듣기에도 또 정말 반가웠던 그 말이, 그래서 이 중국어에서 이런 게 한국어한테 한국 현실에 어떤 이 의미를 줄 수가 있냐, 이 부분을 고민하셨다고 해서, 저희 첫 번째 이제 좀 도움 말씀 듣고 싶은 부분은, 이 새마을회의에서, 아니면 새마을회의가 아니라도 언론인들이 언어를 하나하나 쓸 때 이 어떤 원칙이나 생각을 갖고 좀 하면 이런 의미의 누적이 일어날 수 있는 한국어 단어의 풍부함, 이런 것을 좀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요것에 대한 통찰을 좀 해달라는 게 저의 질문에 제가 관통하는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임지선 기자님께서 좀 의견 주셨는데, 저도 사실은 김 교수님 발표문의 조소의 지속성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고, 지금 이제 임 기자님께서는 이제 의미의 누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우리도 뭐 그런 게 없지는 않죠. 그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 이것을 뭐 누리 그물이라고 한다든가 또 누리집 홈페이지 웹사이트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네티즌 이런 거 뭐 누리꾼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중국어만큼 많지는 않지 않나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 임 기자님 이거 저 토론문 읽으면서 공감이 갔던 게 요즘에 이렇게 외국에 강의를 하러 가면요, 그 젊은 분들 한 20대, 30대 이런 분들 예전에는 뭐 이를테면 뭐 우리말 속에 그 영어 이렇게 부스러기 영어 단어 이렇게 한두 개 집어서 쓰는 거 이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다 이렇게 공감을 하셨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 20대, 30대들은 그 공감을 안 하는 눈치입니다. 뭐냐면 유치원 때부터 이게 영어를 배우고 초등에서 영어 배우고 이렇게 벌써 그 생활 속에서 일상 속에서 늘 영어 학습, 뭐 영어 사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어에 대한 어떤 거리감이랄까 이질감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이제 그 임기자님 토론문에도 보면은 이렇게 특히 이제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 젊은 세대가 좀 그런 어떤 정서 쪽으로 가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좀 걱정인데 그죠? 김 교수님. 제가 말이 좀 길었네요. 네. 저도 이제 방금 말씀 주셨던 김수영 기자님 말씀 주셨고 말씀 주셨던 그 전문 분야에서 거기야말로 정말로 많은 외국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어떤 의대생하고 얘기하는 게 있었는데 그냥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영어 공용어가 논쟁이 있기도 훨씬 전 그냥 우리가 그냥 영어 쓰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무슨 소리도 아니면 왜 그러냐 라고 했더니 이게 공부를 다 영어책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들끼리는 그 단어를 그대로 써서 소통하는 게 가장 정확한 거죠. 명령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지내다 보니까 이제 비전공자나 아니면 환자들하고 얘기를 할 때 이 코드를 바꿔야 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일단 튀면 툭 튀어나오다가 이거를 저 한국어로 바꿔야 되고 모든 영어들이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냥 우리 서로가 다 영어를 쓰면 그럴 일이 없고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마저 하게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전문 영역에서 그치는 문제면 그럼 전문가들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당신들이 환자들을 상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지. 환자들한테 영어 하라고 할 거야. 당신 설명 듣자 영어 배우라고 할 거야. 이럴 수는 없지 않냐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쓰이는 단어들이 거기에서만 쓰이고 마는 것이 아니고 일상으로 계속 이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생활 모임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들을 조금 선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아까 말씀하신 OTT 스트리밍 서비스 이렇게 다 그냥 거기서 못 나가던 전문 영역에서 못 나가던 것들이 여기서도 못 나가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그 생활 모임에서 고민하셨던 내용들을 쭉 주시면서 저의 의견을 물으셨는데요. 제가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 발표문에서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그러니까 제가 발표문을 쓰면서 사실 조금 전에 제가 이현주 교수님 질문에 답하면서는 이런 걸 좀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뜻도 있었습니다라고 제가 구두로는 말씀드렸지만 발표문에는 그 말 제가 안 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것은 이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뜻으로 읽으시면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번역 차용의 방식, 형식 차용의 방식을 좀 그냥 적극적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이 원칙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그게 과연 현실적일까? 그렇지 않을 것이 분명하고
항상 현실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모호한 어느 지점에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지. 이게 뭐 빨간색이 빨간색, 파란색이 파란색 이렇게 답이 찾아지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말씀하신 1번, 2번, 3번이 다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저희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사실 생활 모임에서 대체로 만든 것을 같이 주셨거든요. 그 세 분들 중에 마지막 160 보시면 좋겠습니까? 이거는 같이 주셨길래 같이 봤습니다. 같이 봤을 때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우리는 굉장히 친절하게 의미를 전달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신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아까 뭐 민정부도 발표해서 경제성 문제도 계속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언어를 축자적으로 옮길 수가 없고 축자적으로 옮겨서는 한국어로 의미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부가적인 설명어들을 더 붙여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길어지다 보면 경제성에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길어지면 용어 같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걸 하나의 개념 이렇게 인식하기 어려워질 정도로 이게 뭐 7자, 8자 되면 그렇게 못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갈등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번역을 하는 입장에서 번역어를 대체어를 마련하는 입장에서는 그 둘 사이에서 계속 갈등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다만 혹시 그 중에 그 안에서 이거는 조금 이런 쪽으로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여지가 제가 구체적인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고민을 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같은 고민을 해서 답을 드리기가 어렵고 근데 그 사례들 중에는 혹시 그냥 이거는 좀 규칙적으로 일정하게 앞에서 그 말을 이렇게 옮긴 적이 있는데 그거를 조금 여기서 의미가 어색하더라도 그대로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 라든지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우리도 패턴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뭐 중국어만 가능하고 한국어는 불가능하고 그런 일인가? 그건 아니고 이제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고 문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그런 걸 조금 해보면 그러면 저는 사실 이게 둘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 다 장단점이 있고 심지어는 그냥 음역으로 그대로 가져오는 거에도 마찬가지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린이라는 말이 한국어에서 안 쓰던 말인데 그린이라는 말이 들어와서 녹색이라는 말로 바뀌지 않고 그린이라는 말로 쓰일 때는 친환경이고 녹색이 그냥 초록색이고 뭐 이렇게 해서 어떤 그 표현 형식이 늘어나는 것도 그 측면에서 장점일 수 있고 근데 그 반대로 녹색이라는 말 안에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어서 녹색이라는 말에 그 의미향이 늘어나고 녹색이라는 말의 의미향이 늘어나고 녹색이라는 말의 활용도가 늘어나고 생산성이 늘어나고 이것도 역시 이쪽의 장점이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대체어를 마련하는 입장에서는 후자의 장점에 조금 더 좀 신경을 쓰고 후자의 장점을 좀 더 의식하면서 대체어를 고민해 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은 주셨는데 두 번째 그 토론에 주신 내용은 그 원어를 사용해야 전문성이 강화된다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죠, 실제로 있습니다. 그 번역을 했을 때 하고 언어를 썼을 때, 그러니까 제가 방금 이런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경우 중에 하나 또 다른 예가 한국어하고 중국어 사이에서 다르게 번역을 해가지고 실제로 그게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결과로 많이 달라진 케이스를 보여준다면 우리는 이데올로기라는 말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데올로기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이데올로기를 의식 형태로 씁니다. 정말 그 의미를 그렇게 가져온 거죠. 근데 의식 형태라고 쓰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한국어의 이데올로기가 쓰이는 것처럼 폭넓게는 쓰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들이 생기는 거죠. 한국어의 이데올로기는 이념이라든지 막 이런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개인적인 맥락에서도 일처리 방식 같은 걸로 조교의 이데올로기 이런 식으로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을 가져올 것이냐 아니면 내용을 가져올 것이냐의 차이인데 차이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뭐 일도양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저는 어쨌든 이제 중국어의 케이스를 보면서 한국어에서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도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조금 그 기존의 형태 소리에 기존의 말문에 의미를 쌓아가는 이런 방식으로 좀더 도색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지금 예정된 시간보다 한 19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조금 늦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총분석에 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내가 뭐 이 얘기 좀 하고 싶다 의견이 있으시면 좀 요 의견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 먼저 한다면 저는 대체로 의견들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죠? 될까요? 네. 그러면 뭐 질문이 있으면 먼저 있으실까요? 하시고요. 혹시 질문이 없는 것 같죠? 없는 게 아니라 참으시는 거죠? 네. 마이크 주시면 마이크가 없으면 그냥 되도록 간단히 제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자리가 때문에 네. 그래서 제안을 정도를 그냥 읽겠습니다. 지금 오늘 논의는 하향식 논의였다라고 봐요. 전체적으로. 근데 궁극적으로는 큰 이름으로 이제 공공언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쉬움할 쓰기 등등은 결국은 저거잖아요. 대중들이 참여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생활 속에서 슬금슬금 침투하는 외국어의 악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외래 생물종 침투하고 비슷해서 자리 잡으면 쫓아내기도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므로 우리는 초기 대응을 이제 준비해야 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초기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간 감시 체계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무엇과 비슷하냐면 바이러스 실시간 감시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알약이나 뭐 등등 아시죠? 실시간 감시하는 것처럼 그냥 작은 컴퓨터 하나로도 돼요. 프로그램 만들면. 그래서 기능은 뭐냐면 새로 침투하는 외국어를 탐지를 하죠. 근데 목록화하겠죠. 표현하고 맥락하고 매체, 사람. 그러니까 아젠다라는 말 있잖아요. 이걸 처음 쓴 사람이 누군지 도대체 밝혀서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콜라보라는 말을 처음 누가 도입했는지 그런 것을 비난하지 말고 이 사람이 그랬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 콜라보라는 말이 며칠 전까지 한 1년 전까지 안 쓰이다 어저께까지는 안 쓰이다가 일주일 지났는데 갑자기 콜라보라는 말을 여기저기서 써대 텍스트들이 있잖아요. 하면은 그거에 최초로 등장한 사람 있잖아요. 하고 그 이후에 쓴 사람들은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그것을 알리는 겁니다. 앱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대중들한테 알려야 돼요.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하자라고 하는 거냐면 생태계에 외래종 있지 않습니까? 처음 등장했을 때 신고하는 시스템처럼 적발하는 시스템처럼 운영하자. 이게 돈 많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한글문화연대가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런저런 도움을 받고 협력을 해가지고 시스템에서 하고 그 다음에 쭉 그 앱 확산시켜서 실시간 벌써 지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들어왔다는 외국 있잖아요. 미국 자리공 딱 우리 앞산에 발견됐다 했잖아요. 그런 거 그것에 대한 의견들을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하도록 해야 우리 선생님 있잖아요. 이거 도대체 너무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중들을 언중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우리가 좋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제 의견이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더 이 외국어 인재에 대해서 좀 강경하게 좀 대응하고 방을 찾자 이런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고요. 네. 그 쪽 자연 언어. 네. 현재 그것은 뭐 의견을 말씀해 주신 거고 앞으로 과제를 던져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오랜 시간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공공언어서 외국 낱말, 외국 문자 조릴 방안이란 제목으로 확실한 목표를 갖고 준비한 토론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건범 대표가 자신의 생각을 발표문에 녹여서 오늘 회기도 발제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또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의견들 큰 틀에서 그 뜻은 동의하지만 또 그 방법에 대해서는 또 의견들도 조금 달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이제부터 또 고민을 시작해서 정말 우리가 한국어 사용자로서 우리말을 좀 편안하게 쓰고 또 외국말이 들어오더라도 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사회적으로 정말 소통이 잘 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주제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김석영 교수님, 이현주 교수님, 임선 기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를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나왔습니다. 사진. 자, 기념 사진 찍겠습니다.